뭐야 이거 지금 군부대차 맞아요? 맞잖아. 미군들인데? 씨. 미군들이 여기 왜 있어? 견인 아닌데. 아이 미군 차량이 저기 오른쪽에도 있고. 사고라서 못 가고. 아유 군대 차량 맞는데. 지금 맞네. 발사되네. 그러면 이게 이 시각이 몇 시입니까? 자정 무렵인데 저희가 퇴근했다가 계엄 터졌다라고 하고 이제 비상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 친구는 집이 이제 별내 쪽이라서 네. 거기서부터 오면서 그걸 본 거예요. 국회에서 아직 처리하기 전에. 전에 어쨌든 길을 막은 거 이잖아요. 막았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길을 막았다고 하면 저 차가 내려올 때까지는 어쨌든 뭐 근처에서 온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온 시간 정도를 고려를 해보면 그리고 그 정도 뭐 차가 뭐 100km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까 아주 천천히. 그죠. 최대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거기에 12시에 도착했을 시간이면은 이미 그 전에 얘가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네. 그때 10시 20분인가요? 계엄한 게. 그럼 그 전에 아니면 그때쯤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였다는 소리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니라 일단 방어 무기니까. 네. 패트리어트는. 네. 예를 들어 쿠데타군이 뭐 자기들 향해 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하자면 대북 억제 네. 차원에서 그 자리에 배치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빨리 그렇죠. 그걸 그 어떤 그 자산을 그렇게 빨리 그 자리에 아무튼 뭔가 좀 함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미 미국 쪽에서는 다 알았고 이걸 뭐 그렇죠. 용인을 했을 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합을 맞춘 거 아닌가. 그게 그러면은 지금 계엄령이 발동이 되고 나면 북한에서 이상 조짐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도 방어를 위해서 네. 우리가 출동한다 이렇게 되면 미리 이제 맞춰놓고 말을 맞춰놓고 근데 움직이는 우리도 패트리어트 가지고 있고 다른 우리 국내에서 국산 그 요격 미사일도 있는데 네. 왜 미군이 거기에 와 있냐는 거죠. 아니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그 큰 거를 끄고 나왔다고 볼 수는 그러니까 그 없는데. 연합사가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한미연합사에서 거기 오달 내렸으니까 움직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연합사는 그 이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뭐. 네. 그래서 연합사가 명령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그게. 연합사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그 미국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NSA, 네. National Security Agency라는 엄청 큰 조직이죠. NSA가 그 메르켈 독일 총리를 도청한 사건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공개됐다기보다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은 이미 메르켈이 독일 기민당 당대표 시절부터 도청을 했다고 나와요. 10년 넘게.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부터 10년 동안 쭉 그 메르켈 그 당대표 시절부터 총리가 될 때 총리가 된 이후까지 계속 그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은 메르켈을 정확하게 그 타겟으로 그렇게 지목을 해서 메르켈의 관용 핸드폰이 아니라 개인 핸드폰이에요. 개인 폰을 도청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미국 그 관계 일순 좀 긴장되고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때 오바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했던 말은 재발 방지 정도.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발 방지.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나토하고 미국은 동맹 관계잖아요. 또 우리보다 나토는 급이 더 높은 동맹이죠.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한국이 한 2급 내지 2.5급 정도 동맹이라면 나토는 1급 내지 1급, 1.5급 정도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동맹의 그 핵심 국가의 총리 개인 휴대폰까지 이미 NSA가 다 감청 혹은 도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든 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도 되는 그 파이브 아이즈 국가, 영국 포함해서 미, 영, 캐, 호, 뉴, 호니 이 5개 나라든 다 앵글로색선 국가들이잖아요. 여기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완전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죠.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나토, 네. 예, 그 다음에 미일 동맹, 미영 동맹, 미일 동맹, 그 다음에 구담이 서열에 있는 게 한미 동맹, 그 다음에 그 미 필리핀 동맹이 또 있죠. 이런 나라들 네. 이제 동맹의 서열을 매기 따지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일 동맹보다는 뒤에 있는, 그리고 나토보다 훨씬 뒤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 총리의 개인 휴대폰까지 10년 넘게 도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해저 케이블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예. 해저 케이블은 다 감청된다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게 위성, 뭐 이메일 이런 거 뭐 어쨌든 미국 갔다가 서버가 미국에 있는 거는 다 그냥 필요 시에는 도감청한다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 NSA라는 존재가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CIA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CIA보다 이 신호감청, 시진트라고 그러죠. 신호감청은 NSA 소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CIA는 휴민트, 인간정보, 인간정보 차원에 주로 특화되어 있으면 신호정보는 거의 다 NSA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NSA의 그 도감청 범위는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그럼 불법이냐?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는 거죠. 만일 그 NSA가 미국 국내에서 네. 이런 도감청을 해서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하지만 NSA가 우방, 동맹이건 아니건, 우방이건 혹은 뭐 적성국가건, 이 국가 원수 내지 정부 요인들을 도감청하는 건 엄격히 말해서 애매합니다. 그 결과가 2023년에 그 우리 안보실, 외교보좌관, 안보실장 간의 핸드폰 통화를 해서 기록을 한 것이 그게 NSA거든요. 그게 하필이면 텍시에르라는 일병이 그 기밀자를 우 들고 나와서 뿌려버렸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니까 메르켈 도청했던 것도 이렇게 그 타이틀만 쭉 나오지 그 내용이 이렇게 확실하고 자세히 나와 있는 건 굉장히 희귀한 자료예요. 그리고 그게 표기되어 있는 방식들이 NSA가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타겟팅을 하면 이렇게까지 내용까지, 형태가 아니라 내용까지 확실히 포착을 하는구나. 그때 그 당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처음에는 이제 쭉 밀리다가 23년에 들어와서 역공, 카운터 오펜시브를 미국이 기획을 해요. 나토가. 그 상황에서 그 정해져 있는 날이 처음에 4월이었어요. 나중에 6월 달로 연기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4월 달에 이 카운터 오펜시브를 하려고, 역공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포탄이잖아요.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 155mm 포탄 재고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보고 이제 포탄을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당시 우리 내부 규정과 법 규정이
전쟁 중인 나라에 그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건 사실은 불법이에요. 위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편법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요청을 하고 한국이 과연 이 물자를 줄 건지 그게 지대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그 결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외교보좌관 그다음 안보실장 핸드폰을 도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을 캐치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던 거고 그 보고는 NSC까지 다 올라갔다 봐야죠. 그래서 편법으로 이건 폴란드한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폴란드를 거쳐가지고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이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와 같이 공개됐던 그때 뉴스타파 기자분이 그 취재를 한참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 보고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정이에요. 한국이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기밀 문서를 보면은 언제 어떻게 몇 발을 언제까지 어떤 루트로 보낸다는 상세표가 설계 도면까지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로는 저 오산에 있는 기지에서 비행기로 실어 보내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양이 많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33만 발이면 그다음에 진해에서 보내는데 더 재미난 거는 그때 어느 프로그램이던가요? 제6병기창이라든가 그때 그거를 나가는 모습을 찍었죠. 그래서 옮기던 게 그 방송에 나가버렸잖아요. 네. 충청도에 있는 우리 군의 한 탄약창 기지야. 대형 진해로 가는 그 기사가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움직였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도청 사건이 고리가 물리고 해서 그 트럭 기사가 제보한 내가 그 실어서 옮겼다 진해로. 그 물량이 독일을 거쳐가지고 독일에서 함부르크 옆에 있습니다. 함부르크 옆에 있는 조그만 군항에 옮겼다가 기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까지 간 거예요. 그것들이 다 파기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 22년 그 연말경부터 집권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그 연말부터 뭐 비상조치 이야기를 했다는 게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년 가을쯤에 검찰 수사에 따르면 결심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2023년에 이제 우리가 대포할 155mm 사례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원하면 그 실물 그 컨텐츠를 도청을 통해서 빼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포탄만 그렇게 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미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렇죠. 적어도 이 정보의 인텔리전스에 관한 한. 그래서 이제 제가 구분하기로 처음에 이걸 이제 1단계가 전조, 그쪽 말로 인디케이터, 어떤 징후들이 있는지, 그게 한 22년 그 연말 정도부터 윤석열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는 것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23년 가을, 9월 내 10월까지가 이제 그 어떤 전조 단계죠. 그 다음에 23년 그 10월 그 이후부터 그 다음 12월에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건 결심 단계죠. 그걸 이제 디시전, 결심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24년 12월 3일 날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걸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NSA가 그 어떤 형태, 패턴 쭉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아까 포탄 사례처럼 도청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뭔가 좀 캐치가 됐을 때 일단 신호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특히 정보원이라는 경우 시중에 뭐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요. 뭐 전직 군 고위 장성이라든지 고위 관료라든지 혹은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겠죠.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휴민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거라 봅니다. 24년에 들어와서는.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핵심은 이 모여 수집된 이 징후와 첩보를 어떻게 해석하냐. 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마 가능성이 높기로는 그 오소리테리안 드리프트 이런 개념을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뭔가 헌법 틀 내에서 윤석열이 뭔가 권위주의적인 그 통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 봐요. 45일 전에 쿠데타 5.16 45일 전에 자기가 보고했다. 써 있거든요. 지금처럼 비교도 안 되는 통신수단 상황에서.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연구하기로는 이제 5.16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심 단계로 들어간 것이 4월 12일 정도로 봐요. 그 전에, 결심 전에 이미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2.12도, 12.12에도 이 하우스만이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 정치사에도 매우 드물게도 2개의 쿠데타를 성공시킨 사람이죠. 배후에서. 이게 단순히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쿠데타 훨씬 깊이 개입돼 있었던 거죠. 동향 파악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 다주가 된 박정희를 살려냈잖아요. 왜냐하면 좌익 혐의로 죽을 뻔한 거를 살려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11.6 때, 이 사람 회고록에 보면 11.6 때 박정희가 사망한 시간이 공식적으로 7시 40분이거든요. 그런데 8시 조금 지나서 용산 벙커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돼요. 30분 정도 만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집무실이 어디냐면 미 8군 사령관 옆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 8군 사령관, CIA, 그 다음 미 대사 모두가 이 사람하고 경력 캐리어에서 비교가 안 돼. 이 사람 붙박이잖아. 네. 더 이상 한국을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의 기본적인 판단이 뭐냐면 한국은 민주화되기에 시기가 빠르다. 시기상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대안이 뭐냐? 지금 당시에 있었던 야당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 한국 국민들 수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새로운 세력, 힘 있는 세력이 나와서 빨리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미국 이익이라고 해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5.16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상조다. 한국 민주주의 아직 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황이 유동적이다. 그게 미 대사는 그때 그 시간 자고 있었다. 심지어 백악관 안보부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텔레비 보고 알았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림이 머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유동적이다. 그 유동적이 아니면 예를 들어 유동적인데 성공하면 혹은 실패하면 두 개의 가능성을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시 뭡니까 바이든이 하면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대통령이잖아요. 네. 인권, 가치 외교. 그 가치 외교 관점에서 친위 쿠데타가 용납이 가능한 거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치 외교의 관점에서 그것도 윤석열이 인터넷상이지만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됐는데 시켜서 했지만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 제1성은 가치 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1성은 이거는 절대 민주주의 후퇴이고 용납될 수 없는 거 이래 나와야지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우리 지켜보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성공하면 그러면 성공한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가는 거고 실패하면 플랜 B로 가면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situation is fluid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윤석열이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고 기획하고 했으면 확실히 기획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큰 방향에서 미국의 이미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 삼각 군사 협력이었어요. 바이든이 제일 또 자기 치즈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 업적 이거와 관련해서 방향이 맞냐? 큰 방향이. 근데 윤석열은 뭐 야당 핑계 대고 그다음 예산 핑계 대지만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뭘 안 하겠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되고 성공을 해도 되고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5.16 때는 다르죠. 박정희 좌익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깊이 개입을 해서 쉐이핑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개입이 했었고 실제로 또 12.12는 젊은 군인들은 사실은 미국 키웠잖아요. 그 전두환, 노태우 다 박정희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키웠던 그걸 미국은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컸던 애들이 정권을 잡고 군권을 잡고 그다음에 정권을 잡는 이 2단계 쿠데타로 가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시 국제관계가 12.12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했던 게 이란 혁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당시 국내 정치의 제일 큰 핫 이슈는 이란 혁명이에요. 그런데 또 쿠데타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당시에 조야가 함께 제2의 이란은 안 된다. 세컨드 이란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기본 방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17까지 이 비극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 5.18까지. 광주의 비극은 이쭉 연장선에 있는 거죠. 글로벌한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런 관점에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상황을 어떤 쉐이핑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켜보면서 해석을 정치적 판단과 해석을 일정하게 저는 축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NSA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기구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CIA는 정치적 판단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NSC가 하는 거죠. 백악관에서. 정보가 결국 그걸로 쫙 모이는 거니까 모여서 그 다음에 그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지면은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SA 같은 그 기구의 속성상 항상 있지만은 또 마지막 순간에 항상 없는 것처럼 되는 왜 신호 감청만 했다고 되는 거니까 거기보다는 이제 CIA가 주로 욕을 먹는 거죠. 아주 더티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에 전쟁 목전에 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그걸 타코라고 해요. TACO.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권가에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치킨 하다가 항상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항상 트럼프는 도망간다. 이게 무슨 관용어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란 이 문제에서도 그러면 치킨 아웃 할 수 있냐? 그러기에는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물자를 지금 집중을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러게 너무 많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협상 가능성은 거의 당연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평화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노벨 평화상을 노렸던 평화 대통령이 개입을 할 거냐? 할 때 이번에 미국 군부 특히 그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고를 보내잖아요. 군은 경고를 보내요. 대개 패턴이 군은 이거 위험하다 하는데 오히려 민간 정보기관에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통령 같은. 그 다음에 지금 국무장관. 이 역할이. 그래서 이 고도의 리스크를 안고 과연 트럼프가 이 판을 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프레임 자체를 보면은 미국은 단기, 그 다음에 제한전. 딱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이란에다가
한 2대만 때릴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작년에 12.1 전쟁 때도 폭격을 하고 이란은 그래 하고 텅 빈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쏘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직접 타격했지만은 미국하고 이란은 여기까지. 약속 대련하는 거예요. 약속 대련. 네. 예를 들어 한국이 지난번 그 우리 관세라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한국과의 협의 없이 네. 공군이 띄웠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출동을 하고 그래서 서해안이 야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과연 트럼프가 과거처럼 똑같이, 특히 윤석열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냐 한국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면 과거처럼 우린 과거와 달라라고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걸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건 우리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열린 공간 상황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힘의 관계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